서울의 어느 추운 밤 성공한 억만장자 한민자에는 지하철 13호 칸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한 여자와 두 아이,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민재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전 아내 혜운이었습니다. 7년 전 그가 배신자라며 내쫓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이 중 한 명이 들고 있는 노트에는 한 MJ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의 이름이었습니다. 거의 이 아이들은 그의 자식일까요? 왜 혜운은 거지처럼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아이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7년 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가족의 비밀, 배신과 용서,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절박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고 눈물 짓게 할 감동 실화.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이 어디서 시청하든 이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서울의 밤을 가로지르는 지하철은 마치 도시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메아리치는 억눌린 한숨과도 같았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한민재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무표정한 얼굴로 더러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굶주린 눈빛으로 과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남루한 옷차림의 한 여자가 잠든 두 아이를 안고 13호 칸에 조용히 들어왔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가 눈을 깜빡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여자는 홀쭉한 얼굴에 추위로 붉어진 손, 그리고 헌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찢어진 아동용 코트를 입은 채 안겨 있었고, 옆에는 한 소년이 가슴에 노트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 노트에는 떨리는 아이 글씨체로 한 MJ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이름이었다. 거의. 그러나 그 여자의 얼굴은 그는 알아보았다. 혜운이었다. 그의 전 아내. 7년 전 그녀의 설명조차 듣지 않고 그가 버린 여자. 혜운은 그를 보지 못했다. 아니면 못 본 척했다. 그녀는 추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열중해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자식일까? 왜 그녀는 저런 상태로 심야 열차에 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의문, 왜 그는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걸까? 마치 그녀가 그를 만지지도 않았는데도 눈빛으로 그를 고발하는 것 같았다. 지하철이 속도를 늦췄다. 소년이 고개를 들어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민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갈라졌다. 그 미소는 너무 순수했고 너무 낯설었다. 마치 과거의 유령이 손을 내밀어 그의 영혼을 흔드는 것 같았다. 아이의 눈에는 민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을까 아니면 고발이었을까?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혜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순간 지하철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그 혼잡 속에서 혜운과 아이들의 모습이 가려졌다. 민재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찾으려 했지만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세게 쳤다. 이봐요, 내릴 거예요, 말 거예요. 민재는 그제야 자신이 출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발을 내딛자마자 깨달았다. 이건 그의 정류장이 아니었다. 그는 황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혜운을 찾으려 했으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민재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13호 칸은 그를 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민재는 플랫폼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다. 7년. 그가 혜운을 본 지 7년 만이었다. 그때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다. 그의 아버지가 제시한 증거를 맹목적으로 믿었다. 그는 그녀의 해명을 듣지도 않고 이혼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 아이들은 그의 피와 살을 나눈 아이들일까? 민재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도.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결국 다음 열차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다음 열차를 타고 그가 내렸던 같은 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재는 역 주변을 배회했다. 그의 비싼 구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공허한 소리를 냈다. 한밤중의 서울은 너무나 넓었고 너무나 무관심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공허했을까? 민재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그의 펜트하우스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전망을 자랑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전망은 그에게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수많은 불빛 중 어디엔가 혜은과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민재는 캐비닛에서 위스키 병을 꺼내 한 잔을 따랐다. 그는 술을 마시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혜은과 헤어진 후 그는 한시그룹의 후계자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그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항상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 빈 공간의 형태가 갑자기 선명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재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혜은의 이름을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녀는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시간에 응답할 리 없었다. 그는 메시지만 남겼다. 급한 일이야.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 민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계속해서 혜은의 지친 얼굴과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특히 그 소년의 미소. 그 미소는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 그것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본 미소와 같았다. 새벽녘, 민재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찾을 것이다. 그녀에게 진실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의 자식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아니, 바로잡을 수 있을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가 버린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모든 것을 가려버렸다. 마치 그의 교만이 진실을 가렸던 것처럼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13호 칸에서 그의 삶은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충격에 빠진 민재는 지하철에서 뛰어내렸다가 황급히 다시 돌아갔지만 이미 늦었다. 13호 칸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플랫폼에 홀로 서서 손을 떨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게 꿈일까? 환각일까? 그는 잠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다. 하지만 소년의 노트에 적힌 한 MJ라는 글씨는 너무나 선명했다. 그의 이름이었다. 거의 신뢰합니다. 민재는 역무원에게 다가갔다. 방금 지나간 열차를 어떻게 하면 다시 탈 수 있을까요? 역무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음 역에서 반대편 열차를 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깁니다. 민재는 자신의 고급 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깜박이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혜은의 지친 얼굴과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특히 소년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그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재는 회사 회의를 모두 취소하고 지하철 공사 본부로 향했다. 그의 가족 이름은 문을 여는 열쇠였다. 한시그룹은 서울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어젯밤 순환선 13호 칸의 CCTV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의 요청은 명령에 가까웠다.
보안 담당자는 눈을 깜빡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재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해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13호 칸에는 그와 몇몇 승객들만 보였을 뿐 남루한 옷차림의 여자와 두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민재는 눈을 비볐다. 이건 말이 안 됐다. 그는 분명히 그들을 보았다. 소년의 노트에 적힌 이름을 보았다. 영상에 문제가 있나요? 그가 물었다.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를 쳤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영상을 조작한 건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소년의 노트에 적힌 이름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것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사설 탐정 김중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김중호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탐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오래된 친구를 찾고 싶습니다. 민재는 거짓말했다. 해운이라는 여자입니다. 7살쯤 된 아들과 5살쯤 된 딸을 데리고 다닐 겁니다. 중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진이 있으신가요? 민재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와 해운이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 부분을 접어서 건넸다.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 보일 겁니다. 지쳐 보이고 가난해 보일 것 같아요. 중호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본 후 민재를 쳐다보았다. 혹시 전 부인이신가요? 민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주세요.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탐정이 떠난 후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해운을 다시 찾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7년 동안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아이들은 정말 그의 자식일까? 그렇다면 왜 그녀는 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알렸지만 그가 듣지 않았던 걸까? 그날 밤 민재는 다시 같은 시간에 같은 지하철에 올랐다. 13호 칸. 그는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하지만 해운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한편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에서 해운은 비밀리에 한 지하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질문을 하지 않는 곳이었다. 씨앗 언니,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네요. 세탁소 주인 여자가 말했다. 해운은 이곳에서 씨앗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운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아이들 학비를 모아야 해서요. 그 애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주인 여자가 물었다. 해운의 표정이 굳었다. 네, 없어요. 그녀는 이웃들과의 대화를 최대한 피했다. 특히 아이들에 관한 질문은 더욱 그랬다. 그녀의 아파트 건너편에 사는 한 중년 여성은 항상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관찰했다. 해운은 그 시선이 불편했다. 집에서 소년 한주는 조용히 열차와 양복 입은 남자들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방벽에는 비슷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모두 같은 남자, 같은 열차였다. 마치 기억이나 꿈을 그리는 것처럼 여자아이 민서는 이불 속에서 기침을 했다. 그녀의 기침 소리가 작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다. 괜찮아, 민서야. 해운이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민서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자면 나아질 거예요. 해운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숨어 지내고 있었다. 엄마가 약을 사올게. 그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해운이 약국으로 나가려는 순간 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 그 아저씨가 또 여기 있어요. 해운은 긴장했다. 어떤 아저씨? 준은 창문 쪽을 가리켰다. 해운은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건물 입구에 검은색 고급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준아, 민서 옆에 있어. 엄마 곧 돌아올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우는 자신의 가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항상 긴급 상황을 위한 약간의 현금과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다. 민재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었다. 민재의 사무실에서 김중호 탐정이 첫 보고서를 들고 왔다. 흐릿한 사진 한 장을 얻었습니다. 마포구의 한 뒷골목에서 찍힌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흐릿했지만 분명 해운이었다. 그녀는 젖은 빨래가 담긴 카트를 밀고 있었다. 어디에서 찍은 거죠? 민재가 물었다. 마포구의 한 불법 세탁소 근처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중호가 말을 이었다. 이 여자 마치 누군가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보니 그녀의 공식 기록이 거의 없어요. 7년 전부터 모든 기록이 사라졌어요. 민재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기록을 지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호는 말을 멈췄다.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씀해보세요.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요. 중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민재 씨, 당신 같은 사람 말입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무거운 의문이 자리 잡았다. 무언가가 그에게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수록 그는 자신이 과연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김중호 탐정은 민재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갈색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빗방울이 그의 트렌치코트에 맺혀 바닥에 떨어졌다. 서울의 가을비는 차갑고 우울했다.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민재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마포구의 좁은 골목길에서 해운이 젖은 빨래가 담긴 카트를 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 해운이었다. 민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확실합니까? 네, 중호가 대답했다. 그 여자는 씨앗이라는 가명으로 불법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특히 그 여자는 사진이 찍히는 것을 극도로 피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들의 공식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살고 있어요. 민재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해운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와는 너무도 달랐다. 그녀는 지금 지쳐 보였고 더 마르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주소를 알아냈습니까? 중호는 메모를 건넸다. 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직접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누군가를 피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민재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결심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직접 마포구로 향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소박한 옷차림을 했지만 그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쉽게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멀리서 해운을 관찰하기로 했다. 좁은 골목길 모퉁이에서 민재는 드디어 그녀를 발견했다. 해운은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간간히 기침을 했다. 너무 지쳐 보였다.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한때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중호의 경고가 떠올랐다. 대신 그는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갔다. 안녕!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봉투를 꺼냈다. 저기 빨래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이것 좀 전해줄래?
소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 나쁜 사람 아니야. 민재는 그의 손에 사탕 몇 개를 쥐어주었다. 이건 그냥 그분의 아이들을 위한 거야. 소녀는 사탕을 보고 활짝 웃었다. 네, 아저씨. 봉투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신경 쓰는 사람으로부터. 민재는 골목길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소년이 혜운에게 봉투를 건넸다. 혜운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곧 경계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재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회사로 향하던 중 그의 차 앞 유리에 봉투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놀라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그가 어제 보낸 모든 현금과 빨간 마커로 휘갈겨 쓴 메모가 들어있었다. 돈으로는 과거를 지울 수 없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혜우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의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혜운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웃인 박노인은 현관문 앞에서 혜운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 단지에서 가장 오래 산 주민 중 하나로 모든 소문과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이 씨앗 아가씨, 그가 혜운을 불렀다. 혜운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혜운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멈춰섰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신가요? 노인은 주변을 살폈다. 조심해야 해. 요즘 세련된 차림의 남자가 자네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여러 번 봤어. 혜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생겼나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항상 멀리서 지켜봐. 혜운은 아이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조심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파트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재가 그녀를 찾았다. 어떻게 그가 그녀를 찾았는지, 왜 찾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도망쳐야 했다. 엄마, 괜찮아요? 민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고 기침 소리도 심했다. 혜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주는 조용히 그의 노트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또 다시 열차와 양복 입은 남자였다. 혜우는 아들의 그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는 한 번도 민재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그는 계속해서 그의 아버지를 그리는 걸까? 마치 그의 DNA에 각인된 기억처럼. 그날 밤 혜운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503회 사는 최 여사는 오래전부터 혜운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혜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 뭔가 수상해. 항상 숨어 다니고 아이들도 이상하게 키워. 특히 그 남자애 말도 잘 안 하잖아. 최 여사는 다른 주부들에게 속삭였다. 그랬어요? 한 주부가 물었다. 내가 알기론 그 여자 과거에 뭔가 나쁜 짓을 했대. 그래서 숨어 사는 거래. 최 여사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타입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혜우는 점점 더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민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녀의 기침은 더 심해졌고 열도 내리지 않았다. 혜우는 고민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녀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했다. 민서야, 내일 병원에 가자. 혜우는 결심했다. 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러면 우리 또 이사해야 해요? 혜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혜운이 그의 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왜 그토록 숨어 지내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문, 그 아이들은 정말 그의 자식일까? 그는 탁자 위에 있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와 혜운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재의 아버지가
혜운의 배신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을 때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믿었다. 그는 혜운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직접 혜운을 만나야 했다. 모든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그의 자식이라면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했다. 그러나 민재는 알지 못했다. 혜운이 숨겨온 비밀은 단순한 배신이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더 위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질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른 아침 마포구의 작은 시장은 이미 활기찼다. 노점상들은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진열하며 소리쳤고 주부들은 가장 싱싱한 식재료를 고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 소란 속에서 혜운은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주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며 걸었다. 민서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간간히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이장순 쌀집 앞에 서서 혜운은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세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주머니, 쌀 1킬로만 주세요. 혜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장순 할머니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또 외상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혜운은 동전을 내밀었다. 아니요, 이번엔 현금이에요. 이거 얼마 안 되잖아. 쌀 반 킬로도 안 돼. 할머니는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제발요. 혜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이 아침을 못 먹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다툼은 항상 좋은 구경거리였다. 그럼 일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들 힘들게 살아. 너만 특별한 거 아냐. 민서가 엄마의 치마를 꼭 쥐며 불안해했다. 주는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아주머니, 이번만요. 다음엔 꼭 다 갚을게요. 혜운이 애원했다. 이때 시장 반대편에서 최 여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문을 퍼뜨리던 바로 그 여자였다. 참 뻔뻔하기는. 최 여사가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배신자가 뭘 또 갚겠다고.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혜운에게 쏠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모른 척하지 마. 최 여사는 이제 완전히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전 남편한테 한 짓들 다 알아. 돈 훔쳐서 도망친 거. 그러고도 얼굴을 들고 다니냐. 혜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서는 이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점점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혜운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왜 도망쳐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더 변명할 거 있어? 최 여사가 비웃었다. 배신자는 배신자지.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동네에 살면 안 돼. 아이들도 잘못 키울 거 뻔해. 이 말에 혜운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똑바로 섰다. 내 아이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없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만 내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혜운은 등을 곧게 펴고 돌아서서 시장을 나가기 시작했다. 민서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주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시장 모퉁이에서 민재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거의 참지 못하고 개입할 뻔했다. 하지만 혜운이 보여준 존엄성과 용기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모욕 속에서도 자신의 긍지를 지켰다. 그것은 민재가 기억하는 혜운이었다. 강인하고 담대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는 여자. 시장을 떠난 혜운과 아이들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민서는 이제 진정되어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고 주는 조용히 자신의 노트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우리 애들아. 혜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주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는 알아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해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주는 항상 말이 적었지만 그의 눈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때로는 그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재는 자신의 차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의 앞 유리창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양복 입은 남자, 지하철, 그리고 불타는 집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의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한 MJ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그림은 분명 준이 그린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준이 그의 차를 알았을까? 누가 그 아이에게 이 그림을 여기에 놓으라고 했을까? 불타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민재는 그날 밤 자신의 고향집으로 향했다. 한씨 가문의 전통적인 한옥은 서울 북쪽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 그의 아버지인 한태주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었다. 그는 한씨그룹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이었으며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아버지, 민재는 서재에 들어서며 인사했다. 태주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웬일이냐? 요즘 너 이상하게 행동한다던데. 민재는 주머니에서 준이 그린 그림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태주는 그림을 한번 보고는 표정이 굳었다. 어디서 구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민재가 말했다. 이 그림은 약겹살짜리 아이가 그린 겁니다. 해운의 아들이요. 태준의 눈이 위험하게 번쩍였다. 해운, 네가 아직도 그 여자를 찾아다니는 거냐? 아버지, 그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아이들일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소리. 태준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 여자는 널 배신했어. 우리 가문의 이미지를 망쳤고 네가 감히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려 하다니. 민재는 아버지의 분노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깃들었다. 아버지, 7년 전 제게 보여주신 증거들 정말 진짜였습니까? 태주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네가 내 말을 의심하는 거냐?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민재가 대답했다. 혜운이 정말 저를 배신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키는 민재보다 작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민재야, 내 경력, 내 미래 모두 내가 만들어준 거야. 네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걸고 한 여자를 위해 모험을 하겠다는 거냐? 민재는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쳤다.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의 말에 의문을 품었다. 항상 그의 삶을 지배해왔던 아버지의 권위가 이제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게 정말 해운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 자신과 진실을 위한 것일까요? 태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네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더 큰 실수를 하기 전에 말해두마. 그 여자는 위험해. 그리고 네가 더 파고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거야. 민재는 아버지의 위협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의심만 더 키웠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와의 대화 후 민재는 처음으로 의심했다. 해운이 그를 배신했다고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을까? 그의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닐까? 아버지와의 대화 후 민재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간간히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7년 동안 그가 믿어온 진실이 실은 거짓이었을까? 해운은 정말 그를 배신한 것일까? 아니면 그가 배신당한 것일까?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김중호 탐정에게 또 다른 임무를 맡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장석현, 7년 전 한씨그룹 법무팀에서 일했던 변호사였다. 그는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석현 씨, 나 한민재입니다. 민재가 전화를 걸자마자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 사장님, 7년 만이군요. 석현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다시 침묵. 그리고 마침내 석현이 대답했다. 인사동의 옛 찻집에서 2시간 후에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 인사동의 골목길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전통 찻집, 다양은 고풍스러운 한옥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민재가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전통차 향기가 그를 맞이했다. 구석자리에 석현이 앉아 있었다. 그는 7년 전보다 훨씬 더 노쇠해 보였다. 한때 야망에 찬 젊은 변호사였던 그의 눈에는 이제 피로와 체념의 기색이 역력했다. 자리에 앉으세요. 석현이 말했다. 왜 갑자기 저를 찾으신 건가요? 민재는 주변을 살폈다. 찻집은 조용했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사람은 없어 보였다. 해운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석현의 표정이 굳었다. 해운 사모님이요? 왜 지금 와서? 제가 알아야 합니다. 7년 전 정말 그녀가 저를 배신한 건가요? 석현은 잠시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장님, 정말 모르셨던 건가요? 무엇을요? 민재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석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증거들이 조작되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모님이 사장님을 배신한 적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모든 파일들 전부 조작되었어요. 석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회장님 지시로요.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아버지가 해운의 배신에 관한 증거를 조작했다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왜? 해운 사모님이 회사에서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석현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본 후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한시그룹 해외 자금 세탁 증거를요. 사모님은 그걸 검찰에 넘기려 했습니다. 민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아버지, 한시그룹.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리고 해운,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이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그녀를 버리도록 만들었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걸 알고 있습니까? 석현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제가 그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증거를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너무 늦었어요. 저는 해고됐고 업계에서 매장됐습니다. 민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그를 압도했다. 그가 7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 그의 아버지, 그의 회사, 심지어 해운에 대한 그의 분노까지 모두 거짓이었다. 사모님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석현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더군요. 2명이요. 석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사장님도 아시는군요. 무엇을요? 아이들이 사장님의 자녀라는 것을.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의심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받으니 충격이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해운 사모님이 추방되기 전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회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는 사장님에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제 아이들, 7년 동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놓친 시간, 아이들의 첫걸음마, 첫말, 모든 성장 과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해운은 급격히 악화된 민서의 상태 때문에 결국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민서의 열은 40도까지 올랐고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동네 의원으로 향했다. 주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접수 간호사가 물었다. 해운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항상 가명을 사용해왔지만 의료 기록을 위해서는 실명이 필요했다. 김해운입니다.
딸 이름은 한민서고요. 간호사는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잠시만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해운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뭔가 잘못됐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접수 창구 너머로 간호사가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자주 그녀 쪽을 힐끔거렸다. 민서야, 준아, 우리 가야 해. 해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엄마, 민서 언니가 아파요. 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 해운은 민서를 더 단단히 안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간호사가 돌아왔다. 김해운 씨, 잠시만요. 해운은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다. 누군가 그녀를 찾고 있었고 그녀의 실명을 사용하는 순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해운은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했다. 그들은 틀림없이 그곳을 찾아올 것이다. 그때 민재는 석현과의 대화 후 충격에 빠진 채 서울 거리를 무작정 걷고 있었다. 그는 해운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7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비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그는 멈춰 섰다. 그의 머릿속에 해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 그는 갑자기 그들을 지금 당장 찾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거리 한복판에서 해운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해운을 찾아야 했다. 지금 당장. 해운아. 그의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다. 해운아, 어디 있니? 민재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미침이 아니라 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명료함이었다. 그는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서울의 강남구에 위치한 민재와 해운의 옛 아파트는 7년간 비어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들과 구매 희망자들은 여러 번 이 고급 아파트를 보러 왔지만 민재는 항상 판매를 거부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 공간을 마치 과거의 신성한 유물처럼 보존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그 밤, 민재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파트의 문을 열었다. 열쇠가 낡은 자물쇠에 들어가자 딸깍 소리가 났다. 먼지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버려진 가구와 벽에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자국이 먼지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 거실에는 여전히 그들이 함께 골랐던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다. 벽에는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다. 먼지층 아래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민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침실로 향하면서 그는 갑자기 멈춰 섰다. 해운의 방이었던 작은 서재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항상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일했다. 민재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에는 여전히 해운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법률 서적, 소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시집들. 문득 민재는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해운이 항상 특별한 것들을 숨겨두던 장소. 마룻바닥 밑에 비밀 공간. 그는 바닥을 살펴보다가 마침내 느슨해진 나무 판자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올리자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낡은 구두 상자가 있었다. 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모두 그에게 쓰인 하지만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편지들이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치자 해운의 단정한 필체가 그를 맞이했다. 사랑하는 민재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써두고 싶어요.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당신 아버지의 회사에서 불법 자금 거래 증거를 발견했어요. 나는 단지 올바른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나를 파괴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당신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떠나야 해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요. 내 민재, 나는 임신했어요. 당신의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이 언젠가 돌아와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들은 당신이 버린 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혜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잉크가 번져 있었다. 눈물 자국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편지들도 읽었다. 각 편지마다 혜운의 감정,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편지는 그들이 헤어진 지 한 달 후에 쓰여진 것이었다. 민재에게 오늘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쌍둥이에요. 아들과 딸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따뜻한 미소, 당신의 지혜로운 눈빛을 그들에게 물려주길 바라요.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요.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버지를, 나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영원히 혜운. 민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7년. 그는 7년 동안 진실을 외면했다. 그의 아버지의 거짓말을 믿고 혜운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아이들의 성장을 놓쳤다. 그들의 첫 단어, 첫 걸음마, 첫 웃음, 모든 것을.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중호 탐정이었다. 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중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혜운 씨가 병원에서 도망쳤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아픈 것 같은데 그녀는 등록 과정에서 뭔가를 느끼고 갑자기 병원을 떠났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집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재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가 혜운을 아직도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 계속 찾아주세요. 가능한 모든 곳을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민재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아파트를 나서려는 순간 그는 문득 생각났다. 준의 그림. 불타는 집과 함께 그려진 그 그림.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한편 혜운은 비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처를 찾고 있었다. 민서의 열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녀의 작은 몸은 혜운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가요? 준이 물었다. 그의 작은 신발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혜운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결의가 있었다. 7살 아이라고 믿기 힘든 성숙함이었다. 안전한 곳으로 가자, 준아. 그들은 마침내 오래된 교회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폐허와 같은 곳이었지만 혜운은 이곳이 임시 피난처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춥고 습했지만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었다. 혜운은 민서를 오래된 나무 벤치에 눕혔다. 아이의 이마는 불길같이 뜨거웠다. 혜운은 젖은 손수건으로 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괜찮아질 거야, 민서야. 엄마가 약속할게. 준은 조용히 교회의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크레파스를 꺼내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양복 입은 남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남자의 얼굴에 눈물이 그려져 있었다. 혜운은 아들의 그림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준아, 왜 계속 그 남자를 그리는 거니? 준은 그림을 계속 그리며 대답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엄마. 혜운은 놀랐다. 무슨 말이니? 지하철에서 만난 아저씨요. 그 사람이 우리 아빠 맞죠? 혜운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준은 민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본 걸까? 준아, 넌 어떻게? 꿈에서 봤어요, 여러 번.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요. 그리고 울어요. 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오래된 영혼이 어린아이의 몸에 깃든 것 같았다. 그 순간 민서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기침 소리가 빈 교회 안에 울려 퍼졌다.
해우는 재빨리 딸에게 달려갔다. 민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교회 밖 서울의 어둠 속에서 민재는 준의 그림 속 단서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림 속에 불타는 집은 아마도 그들이 함께 살았던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해운과 아이들을 찾아야 했다. 지금 당장. 멀리서 민재는 오래된 교회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교회 문 앞에 도착한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해운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희미한 촛불빛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듯한 민서를 안고 있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그를 압도했다. 죄책감, 후회, 사랑,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울종합병원의 소아과 병동은 밤늦은 시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민서는 흰 병상에 누워 있었다. 링거 튜브가 그녀의 작은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비프음이 울렸다. 폐렴.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다. 다행히 적시에 병원에 도착했기에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 복도에서 해우는 창백한 얼굴로 의사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주는 병실 안에서 자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민재는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교회에서 해운과 아이들을 발견한 후 즉시 그의 차로 그들을 데려와 병원으로 향했다. 해운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민서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의사가 떠나자 해운은 복도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민재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들 사이에는 7년의 시간과 수많은 오해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진실이 놓여 있었다. 어떻게 지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색한 질문이었지만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해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깊은 피로만이 있었다. 민서는 이제 괜찮을 거래. 적시에 데려왔다고. 침묵이 이어졌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그들의 가슴에 맺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침내 민재가 말했다. 해운아, 나 모든 것을 알게 됐어. 아버지가 한 일, 네가 당한 일 모두. 해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굳건하게 서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미안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네 말을 듣지 않았어. 의심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해운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지난 7년은 돌아오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아. 그 어떤 말도 부족해.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도와주게 해줘.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게 해줘. 해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도와준다고? 네 돈으로? 우리는 네 자선 사업이 아니야, 민재. 그런 뜻이 아니야. 민재가 다급하게 말했다. 나는 단지 아이들의 삶에 함께하고 싶어. 그들을 알고 싶어. 그들의 아빠가 되고 싶어. 해운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모든 것을 가려버렸다. 민재야, 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원했던 건 그저 너였어. 그녀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돈도 지위도 안전도 아닌 단지 그였다. 그의 사랑, 그의 신뢰, 그의 존재. 그리고 그는 그것을 주지 못했다. 그때 준이 병실에서 나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재는 아이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같은 눈매, 같은 턱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아이는 그의 아들이었다. 준아,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주는 무언가를 내밀었다. 그것은 그의 노트였다. 이거 아저씨 거예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 안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있었다. 모두 같은 남자, 양복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그림이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들. 준이, 혜운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가 울었어요, 엄마. 진짜로 울었어요. 혜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혜운아, 민재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가족으로.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혜운은 그의 말을 끊었다. 서울을 떠날 거야.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민재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어디로? 제주도. 그곳에 작은 집이 있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어. 나를 피하려고. 민재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다. 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그냥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민재는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내가 함께 갈 수 있게 해줘. 아니면 적어도 자주 만날 수 있게. 아이들을 알게 해줘. 혜우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민재야. 하지만 난 아직 너를 믿을 수 없어. 아이들 곁에 너를 둘 수 없어. 준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아저씨는 이제 나쁜 사람 아니에요. 혜운과 민재 모두 준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말은 순수했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있었다. 어떻게 알아, 준아? 혜운이 물었다. 그냥 알아요. 아저씨 눈에서 봤어요. 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서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다. 혜우는 병실에서 딸 옆에서 잠들었다. 준은 병실의 소파에 누워 있었다. 민재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집에 가지 않았다. 그는 그들 곁에 있고 싶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혜우는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우리는 민서가 완전히 회복되면 떠날 거야.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하지만 내가 자주 찾아가도 될까? 혜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 민재야. 우리 모두에게. 민재는 주머니에서 준의 노트를 꺼내 혜운에게 건넸다. 준에게 돌려줘. 그리고 이것도. 그는 작은 카드를 함께 건넸다. 카드에는 그의 개인 전화번호와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도울게. 혜우는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완전한 거부가 아닌 작은 가능성의 문이 열린 듯했다. 민재는 병원을 떠나며 돌아보았다. 그의 가슴은 무겁고 동시에 가벼웠다.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웠다. 특히 준. 그 아이의 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깊이. 병원을 나서면서 민재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민재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혜운과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수개월이 흘렀다. 서울의 겨울은 가고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한강변을 따라 화려하게 피어났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거닐었다. 한민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한시그룹의 사장직을 사임했다. 아버지 태주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민재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짓과 부정으로 세워진 제국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자금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은 편부모 가정, 특히 어려움에 처한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곳이었다. 사장님, 오늘 스케줄을 확인하세요. 그의 새 비서인 정수진이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사무실은 이전의 호화로운 공간과는 달랐다.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수진 씨. 그리고 이것도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민재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았다. 수진이 나간 후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준과 민서의 사진이었다. 두 아이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밝게 웃고 있었다. 민서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고 준은 여전히 그 특유의 진지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혜운의 글씨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혜운은 그에게 직접적인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준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작은 용서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민재는 매일 그랬듯이 지하철을 탔다. 13호 칸. 그가 혜운과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칸이었다. 그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것은 일종의 의식이 되었다. 혹시나 그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지하철은 서울의 밤을 가로질렀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민재는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7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비록 완전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는 올바른 길 위에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건너편 좌석에 놓인 봉투에 꽂혔다. 그것은 분명 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또 다른 사진과 메모가 있었다. 사진은 혜운과 아이들이 제주도의 작은 집 앞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메모에는 주소와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때가 되면 찾아와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초대였다. 혜운이 마침내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쩌면 너무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아직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꿈에서 혜운과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의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다 소리와 어우러졌고 그는 마침내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나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그는 사무실에 들러 몇 가지 일을 정리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준과 민서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장님 출장 가세요? 수진이 물었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네,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지만 민재의 얼굴에서 특별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다. 비행기에서 민재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는 아버지의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한씨 그룹은 큰 위기에 처했지만 민재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혜운이 7년 전에 하려 했던 바로 그 일. 제주도에 도착한 민재는 렌터카를 빌려 혜운이 준 주소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혜운이 그를 어떻게 맞이할지, 아이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마침내 그는 작은 언덕 위의 집에 도착했다. 하얀색 벽과 파란색 지붕이 인상적인 아담한 집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다. 이곳은 마치 동화 속 집 같았다. 민재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그는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심호흡을 한 후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민재는 잠시 당황했다. 혹시 잘못된 주소일까? 아니면 혜운이 마음을 바꾼 것일까?
그때 뒷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천천히 집을 돌아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다. 혜운과 아이들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햇살이 그들 위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다의 푸른빛이 배경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완벽한 그림 같았다. 민재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순간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준이 그를 발견했다. 아이의 눈이 커졌고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엄마, 아저씨가 왔어요. 혜운과 민서도 고개를 돌렸다. 혜운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작은 미소였지만 민재에게는 세상을 의미하는 미소였다. 들어와요. 혜운이 말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 그의 진짜 집, 그의 가족에게. 멀리서 누군가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중호 탐정은 쌍안경을 통해 이들의 재회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때로는 해피엔딩도 있는 법이다. 제주도의 바다는 평화롭게 파도를 일으켰고 봄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 기회를 붙잡는 법을 안다. 한민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고난을 견뎌냅니다. 여러분이라면 민재처럼 7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혜운처럼 상처를 안고도 아이들을 위해 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오해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놓치고 있는 소중한 진실이 있지는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재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